지난번에 우리 떠올려 보면은 사대부, 그 다음에 기녀, 그 다음에 중인, 가객들이죠. 가객, 그 평민. 이 사람들이 고전 운문의 조선시대의 어떤 시조 그런 운문들의 향유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사대부는 당연히 평시조를 지었고 기녀와 중인은 사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시조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었죠. 평민은 더 이상 사대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창작하고 자기들이 즐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사시조는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사시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좀 평시조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3장 정도? 초장, 중장, 종장은 그나마 지킵니다. 특히 중장, 두 번째 줄, 중장이 무제한으로 길어져요.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시조의 형식에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죠. 사설시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설시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설시조 하면 꼭 따져와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어. 그게 뭘까요? 오, 그렇죠. 사설시조에서는 형식보다는 이 해학과 풍자라는 녀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해학이 뭐예요? 뒷판할 의도 없이 하는 게 해학, 단순히 해학은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음. 뭐 형진이가 말했다시피 그냥 웃기기만 하면은 해학입니다. 풍자는 뭐예요? 웃음에 비판이 들어가 있으면은 해학이죠. 뭐 양반들 비판, 제도 비판, 세태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웃음하고 묶이면은 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웃음을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냉소라는 말 하죠. 냉소. 차가운 웃음이라고 해서 비웃음. 여기 웃음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죠. 동정과 연민이 묻어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웃기면 다 해악이라고 기억하시면은 더 적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설시조도 확인할 텐데 많은 사설시조에 웃음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읽으면은 안 웃겨. 형준이도 해학과 풍자가 담겨있다라는 소설이라든지 판소리계 사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설시조도 읽어봤잖아요. 근데 안 웃기잖아. 100번을 읽어봐도 웃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학과 풍자를 나의 기준에서 웃음으로 찾으려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외워야 되냐?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외워야 된다.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웃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어 유희예요. 첫 번째는 언어 유희입니다. 기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풍자와 해학 지금 배우고 있어요. 풍자와 해학. 그 중에서 이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말장난이죠. 말장난하는 것이 언어유희예요. 대표적인 언어유희가 동음이에요. 발음이나 표기는 동일하지만은 뜻이 다른 것을 동음이유라고 하죠. 혹은 뭐 유사한 의문을 사용한다든지 유사한 의문 아니면 뭐 어휘의 교체? 어휘의 순서를 교체한다든가. 어휘 순서 교체는 춘향전에서 나오는데 혹시 춘향전에서 그걸 암행화사가 출두했을 때 탐관오리 변사또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야, 눈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뭐 목들이야 뭐 이런 거 단어를 바꾸는 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는 것도 언어 유희에 속해.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써먹기 위해서 옛날에 인스타그램 보면서 스크린샷 떠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해놓고. 자, 트와이스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맞췄던 거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쯔위가 맞춘 거야. 쯔위가 맞췄으면 우리나라 사람 맞춰야지. 병아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약은? 삐약. 언제 본 적 있어? 네. 떠올려 본 거예요? 자, 삐약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음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뭐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먹을 거. 이거 다 쯔위가 맞춘 거야. 쯔위가 홍콩 사람이 맞췄으면 우리는 맞춰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정답은 참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그것도 어떻게 알아? 어디서 본 적 있어? 아야.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라고요? 언어유희라고.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이게 언어유희뿐만 아니라 1, 2, 3번 전부 다 지금도 먹히는 무슨 코드예요. 무슨 코드인데 조금 이제 과거스럽기 때문에 옛날스러우니까 안 먹히는 뿐이에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참기름이랄지 삐약은 동음이유죠. 동음이유. 우유는 뭐라고 할까? 글쎄요. 우유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것을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못생긴 외모. 등장인물을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동물에 빗대어가지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마처럼 큰 입, 뱀처럼 찢어진 눈,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같은 코, 이런 것들 전부 다 못생긴 외모. 선생님, 뭐가 그게 웃깁니까? 그냥 웃기다고. 그냥 못생긴 외모 보이면은 웃기다고 생각하시라고. 개그 프로그램들에서 개그맨들 보면은 못생겼잖아요, 대부분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있긴 한데 좀 드물죠. 대부분 못생겼죠. 그러니까 못생김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더 드러내려고 하지. 왜? 못생긴 외모는 웃기니까. 전통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과장된 행동. 이런 거 보이면은 웃겨요. 플러스 요까지. 지금은 사람이 개그 콘서트라든지 뭐 우차사라든지 코미디 빅리그라든지 그런 개그 프로그램들에서 개그맨들이 뭐합니까? 과장된 행동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하잖아요. 이게 왜? 개그맨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웃기니까. 전부 다 이게 웃음을 지금도 유발하는 요소예요. 이게 보이면은 웃음이구나. 해악인과 풍자인과 비판으로 구별하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은 나열과 반복입니다. 나열 반복은 단독적으로 웃긴다기보다는 여기 위에랑 겹쳐가지고 이 위에랑 겹쳐서 웃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이고 사사시조를 볼 때에는 혹은 탄소리계 소설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을 볼 때에는 웃음이 왜 유발되는지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이 뭡니까? 무슨 미. 생각나는 단어 없어? 무슨 미. 생각나? 이런 생각이 안 나? 골개미. 여기까지. 지식은 여기까지예요. 해악과 풍자가 사용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서 골개미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골개미가 느껴진다. 골개미 느껴진다. 미의 의식을 보면 숭고미, 우아미, 기장미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골개미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해악과 풍자가 사용되면은 골개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품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작품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여기 살짝 지우고 올까? 살짝 지우고. 니미오마 학원을이에요. 니미오마 학원을. 이겁니다. 님께서 내 오늘 저녁에 너네 집으로 가마 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 오늘 저녁에 니네 집으로 가마. 님이 오마 학원을 마중 나가야지. 님이 올 거면은. 그러니까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우리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가 중문도 있고 대문도 있거든요. 중문을 나가서 대문을 나가서 그 문 지방 문턱 위에 치달아 앉아. 조금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그 치달을 깨발지고 이렇게 올라서가지고는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 가액은 이 말입니다. 이수로 가액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이수로 가액이에요. 자, 이수로 가액을 하고 님께서 오는가 안 오는가 건넌 산을 바라보니 거모했들이 서 있거늘. 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집을 그려버렸어? 문이 이렇게 있고 문턱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여기 위에 올라서서
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수로 가액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산이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희끄무레 한 게 뭐가 보이는 겁니다. 희끄무레 한 게. 그러니까 저거 바로 님이야.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저기 바로 님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모했들이 서 있거늘 저거야말로 님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제 마중을 나가야지. 님이 왔으니까.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거기다 밑줄을 꺼주면 좋겠네요.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게 뭐냐면은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음성상징어라고 적어두시면 더 좋겠네요. 의태어 음성상징어. 달려가는 모습을 음성상징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후다다닥 뭐 허겁지겁 헐레벌 그것도 괜찮아. 그런 말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버선 손이 치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후다다닥 그렇게 달려갑니다. 증대 마른 데를 가리지 않고 증대는 질퍽질퍽한 곳 마른 데는 말라있는 땅. 그래서 진흙탕 마른 땅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 위렁충창도 음성상징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헐레벌떡 건너가서 이제 왔어요. 도달했습니다. 방금 전에 거모 햇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막 숨이 차가지고 막 하면서 이 옆에 있는 님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고마워요. 님 사랑해요. 저랑 같이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님 하고 말을 하려고 옆에를 싹 쳐다봅니다. 읽어봅시다. 위렁충창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 하고 견눈으로 흘끗 님을 쳐다보니 님이 아니라 뭡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4일 날에 깎아가지고 줄기를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합니다. 살뜰이도 밑에다가 잘도 기특하게도 그렇게 적으십시오.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잘도 기특하게도. 님인 줄 알고 여기 가가지고는 님 사랑해요 라고 님 하고 보니까는 이게 3대였단 거죠. 3대. 3대가 뭔지 아세요? 3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3이라는 식물. 이 3의 줄기를 깎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깎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그걸로 천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신 뭐예요? 3배요. 그게 3배옷이에요. 3배. 3이 줄기입니다. 줄기. 이걸 깎아가지고 이걸 줄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천을 만드는 거죠. 아시죠? 그것을 님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잘도 나를 속였구나. 모처라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은 남들을 웃길 뻔하였구나. 맞죠? 남들을 웃길 뻔했죠. 남들이 여기 너도 여자가 막 구구라고 버선도 신발도 벗고 달려가가지고는 주출이 3대 옆에서 막 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이런 표현이 사설시조였습니다. 이 시조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아까 위에서 읽었던 음성상징어, 두 번째 살뜰이도입니다. 살뜰이도. 자, 살뜰이도에다가 문학적인 기법을 적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적겠습니까? 반어법. 왜? 지금 주출이 3대는 자기를 착각하게 만든 소재잖아요. 님 대신에 이상하게 서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하고 바로 쳐버려야 되는데 잘도 나를 속였구나라고 하니까 반어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되는 시조였습니다. 자, 이게 웃긴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해학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4개 중에서 말해야죠. 진혁이 1, 2, 3, 4번 중에 뭘까요? 3번이죠. 엉뚱한 행동 이런 거. 과장된 행동. 막 이런 흉창, 허겁지겁, 헐레벌떡 이런 것들이 전부 과장된 표현인 것이죠. 됐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127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 해학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웃기지가 않아요. 사설시조에서도 모든 작품이 웃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한 적 있어. 그 객관식상함을 감정이입할 때 그때 다루었던 작품입니다. 귀뚜리 저 귀뚜리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리 지는 달에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슬픈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서 사창은 그냥 창문이라고 봅시다. 창문에 여의어있는 잠을 살뜰이도 잘도 깨우는구나. 잘도 또 나오죠.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피로 미물일지라도 무인 동방에 무인 동방 나랑 나의 뭐 애인이 없다고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럼 무인동방, 사랑하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지키고 있는 그 방에서 내 뜻을 알 사람은 바로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슬픔에다가 밑줄을 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뚜라미가 어떤 대상이니까? 슬픔을 심어? 슬픔을 심어? 객관적 상관물? 조금 감정이입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저번에도 그때 말했었어. 귀뚜라미가 여기 배에 있는 뭐 방울 같은 걸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찌릿찌릿 소리를 내. 근데 그 소리가 원래는 뭐라고 자연적으로는 짝짓기를 하고 내는 소리야. 컴온! 여자들 라이브에 오세요. 컴온! 이 소리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여기 시적 화자는 슬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끄는 거 슬픈이라고 슬픈에다 밑줄을 그었던 거죠. 누가 슬프니까? 시적 화자가 슬프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이라든지 어떤 대상에게 이입을 시킨 거 뭐라고요? 감정이입이라고. 감정이입은 그 대상에 느끼는 정서가 양옆 어딘가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슬픈이에요, 슬픈. 백과자 상관물이라고 말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감정이입 쪽으로 훨씬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당연히 살뜨리도는 반어법일 것이고요. 살뜨리도는 반어.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그 잠을 뿅 하니 깨워버리니까는 에이 짜증나가 아니라 잘도 깨우는구나 표현했으니까 반어법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내 뜻을 알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 뭐 있을까요? 나의 외로운 마음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어. 왜? 너도 외로우니까.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서로를 위로하는구나. 한자성어 동무 동명상면 적을 수가 있겠죠.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서로 연민을 보낸다. 동병상면입니다. 상면. 여기는 해악이 없어요. 여기는 해악이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128로 넘어가겠습니다. 128.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개를 내가 10마리 정도를 기르는데 요 한 마리, 요 특정 개만큼 얄미운 애가 없다. 정말 이 개는 짜증나. 왜 짜증납니까?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은, 집에 방문을 하면은 꼬리를 팩팩 치며 뛰라, 날이 뛰라 당겨서 내닫고 애교를 부리는 거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반대로 뒷발을 바당바당 하면서 캉캉 하면서 짖어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다. 쉰 밥이, 썩은 밥이 그릇그릇 난다고 한들 너 먹일 줄이 있겠느냐?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침에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었어요. 동병상련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걔는 무엇의 대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꽝꽝 찢어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무슨 대상? 원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망의 대상.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적 화자를 내가 사랑하는 님이 시적 화자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거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거나 그런 게 이유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원망해야겠죠. 나에게 오지 않는 님을 왜 그 자식은 안 오는 거야? 왜 나를 쳐다보지 않지? 이렇게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좀 슬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걔를 원망하고 있어. 웃음이 왜 유발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이렇게 이해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 풍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풍자는 아니죠. 왜냐면은 비판은 아니니까. 양반 비판, 세태 비판, 어떤 제도 비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해악이라고 말하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래에 1번 문제 있거든요. 1번 문제. 여기 귀뚜라미가 가작품이고 지금 개를 11문이나 기르대가 나작품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번? 1번이요? 1번 문제. 2번은 안 풀어요. 1번만. 아, 1번만요? 자, 지금 1번 몇 번? 5번이요? 5번?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현재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이죠. 정답은 2번.
나는 1번 선택지 1번하고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면은 제 수업을 안 들었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택지 1번 일상에서 대상을 선택해. 앞에서는 귀뚜라미, 뒤에서는 개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희화화하고 있다? 사사시조는 웃음이 느껴진다는데 그럼 희화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희화화는 두 번째 작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앞 작품에서는 웃음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여기 개를 여러 번이나 기르되 사랑하는 님 보고 싶다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앞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무인 동방 내 님이 없이 나 혼자 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이에요. 자, 이 작품도 매우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만들고 싶다. 이 나의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다. 공호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서 끊어봅시다. 공호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끊어서 창문 종류라고 쓰시면 됩니다. 창문 종류. 창문에도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나봐요. 창문 종류.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벌새. 여기 3개까지 해서 끊어보십시오. 3개에서 끊으면은 이건 창문의 부품이에요. 부품. 창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자, 이런 부품들을 크나큰 망치로 뚱땅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다. 이따금 하는 많이죠. 많이. 이따금 많이 답답할 때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재밌죠? 내 마음에다가 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하고 환기시키고 다시 닫고 해서 환기시키고 닫고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해악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몇 번에서 느껴져요? 몇 번? 3번. 뭐 엉뚱한 생각 같은 거? 괜찮죠? 또 4번. 나열과 반복에 의해서 웃음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자, 이렇게 2개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어렵게 좀 연결을 시키면은 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라는 작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특정 밑줄을 그어나면 행했다가 밑줄친 1번 밑줄친 기억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과 동일한 기법이 사용된 작품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 작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떤 기법이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품에 쓰인 기법은 하나뿐이거든요. 물어볼 만한 게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날 가지고 안 물어봐. 말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배우고 나서 이런 문제를 풀면 맞추겠지만은 만약에 안 배웠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냐 그거지. 어려워. 진혁이는 뭐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걸로 나옵니다. 옛날에 배운 적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자를 수 있다라고 표현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였었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게 그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했어요? 뭘 표현했어요? 창문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창을 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창은 아닌 것이죠. 뭐예요? 창문을 만들 수 있는 방이겠지. 방. 내 마음을 방으로 인식해가지고 거기에다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 마음을 방으로 인식했다라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그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지 저것은? 방이에요. 방으로 인식해서 창문을 만든 겁니다. 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던지도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워야 맞죠? 배워야. 안 배우는 것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넘겨봅시다. 137번. 백드라 동난지사오입니다. 백드라 동난지사오. 요 작품은 이 작품도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걸로 물어보진 않아요.
대화체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물어보는 작품은 아니에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장수, 개를 파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손님 이 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장수가 말합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오. 손님 여러분 동난지 사세요 라고 합니다. 진짜 동난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손님도 물어봐. 저 장사야, 너 황화 네가 팔고 있는 그 물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느냐? 내가 살 테니까 한번 소개 좀 해줘봐. 궁금하네? 소개 좀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개장수가 중장에서 말을 합니다. 외골내육, 외골내육 겉에는 딱딱하고 속에는 부드러운 살이 있고 양목이 상천, 양쪽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전행 후행 걸음걸이를 보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고 소알이 8조, 작은 다리가 8개, 대알이 2조, 큰 다리가 2개, 청장은 뭐 녹색, 푸른 그 창자라고 보시면 창자, 푸른 창자, 이걸 씹으면은 아스스한 소리가 나는 동난지를 사세요 라고 합니다. 동난지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손님이 깨닫습니다. 장사꾼아, 진짜 거북하게 외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개젓이라고 했으면 되잖아. 양념, 간장게장 있잖아요. 간장게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장게장. 동난지가 간장게장을 한자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난지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전부 소개시켜버리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손님이 빡친 거야. 야, 쉽게 처음부터 간장게장이라고 하면 됐지 뭐 한다고 동난지라고 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냐?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주제. 그래,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상대분들이 어려운 말 쓰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꼭 기억해주세요. 현학적. 현학적. 현학적이 무슨 뜻이냐면은 유식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꼭 사는 거 아니어도 돼요. 유식함을 자랑, 잘난 척하는 것을 현학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소설에서.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에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겠잖아요. 이 인물이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유식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인물을 비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선택지 1, 2, 3, 4, 5번. 그랬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현학적인 인물을 비판할 수 있는 작품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배우면 그거 알겠어. 모르지. 안 배우면 이게 뭔 말이지? 쉽죠? 어떻게 하시네? 이 작품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학적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소설에서의 어떤 인물들, 유식함을 자랑하는 인물들을 비판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140번에 있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볼게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제가 아까쯤에 풍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못했는데 풍자라는 것은 웃음 플러스 비판, 이게 풍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웃음이 없는데도 풍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의 플러스 비판이에요. 우의가 뭐였죠? 그렇죠. 사람의 일을 동물로 빗대어가지고 표현한 것이 우의였잖아요. 거기서 주제의식이 비판일 경우에 그것도 풍자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우의적 기법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엄이 뭘까요? 두엄. 걸음떡이야. 걸음. 옛날에는 걸음을 똥을 사용해가지고 걸음을 만들었었잖아요. 본 적 없죠? 냄새 진짜 개더러워 진짜. 저렇게 뭐 똥을 더미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한 더미가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더미를 쌓아놓으니까는 사실상 옛날 과거 시골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이제 뭐 사람의 똥이랄지 동물의 똥이랄지 모아가지고 지푸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 겨거든요. 그런 걸 섞어가지고 만들어뒀습니다. 이건 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름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때 뿌리면 비료가 되는 것이죠.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껑충하고 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제일 높은 곳이니까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파리를 원샷 원킬 해버린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는 봤지? 나의 이 엄청난 에임을 봤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해가지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든. 백송골은 송골매, 매를 말한다. 매. 자,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완전 쫄아가지고 풀떡 뛰어서 내놨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져가지고 매는 두꺼비를 잡아먹는 포식자예요. 포식자. 그러니까는 얼른 도망가야지. 하고 굴러 떨어진 겁니다. 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두엄 아래에 자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놓쳐라. 날쌘 나였기 망정이지 애활질 뻔했구나. 애활은 피멍입니다. 피멍. 내가 아주 날쌔었기 망정이지 잘못 착지했다면은 허리 삐끗해서 죽을 뻔했구나. 아니면 좀 빠르게 도망치지 않았다면은 매한테 잡아먹힐 뻔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우유이기 때문에 비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두꺼비, 파리, 매 나오는데 두꺼비는 뭘 가리켜요? 탄건오리. 파리는 백성. 매는 암행어사. 중앙관리라는 말도 합니다. 중앙관리. 결국에는 이 탄건오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두꺼비하고 파리 사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탄건오리가 수탈한다. 탄건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두꺼비하고 매 사이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탈이고 두꺼비와 매 사이에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위에는 수탈, 이 밑에는 뭐야? 이거는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맨 잘난 척만 하더니만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오니까 바로 깨갱 해서 도망가는 거. 그 도망쳤다니만은 또 갑자기 날쌘 나였기 망정이지 애얼질 뻔했구나 이렇게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런 허장성세. 이 사이에 있는 잠성 빼면 뭐예요? 허세. 양반의 수탈, 양반의 허세를 비판하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이 작품이 교과서에서 메인으로 등장하면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으로 나오면은 이 정도까지 하면 끝나는데 메인으로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뭐 말해야 되냐면은 우리 진영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설로 따졌을 때 초장이죠. 초장 부분은요 1인칭인가요? 3인칭인가요? 시점이 3인칭이죠. 3인칭. 그럼 마지막 종장. 모쳐라 날쌘 나였기 망정이지 애얼질 뻔했구나. 몇 인칭이에요? 1인칭. 이 작품은 되게 독특하게도 시적 화자가 변화합니다. 시적 화자가 전환이 된 작품이에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나가셔야 됩니다. 시적 화자가 전환된 이유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 어떤 허세 부리는 두꺼비의 허세? 그 마인드를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적 화자가 전환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작품만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제가 낱개로 복사해드린 거 있죠. 낱개로 복사해드린 거. 그 중에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빈도수는 떨어져 앞에 배웠던 것들에 비해서. 근데 나오면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고. 읽어볼게요. 발가벗은 아이들. 발가벗은 누드란 말이에요. 누드. 발가벗은 옷을 다 벗어버린 아이들이 칠드런이에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거미줄 태는 그 잠자리채. 과거에는 잠자리채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나무 태를 동그랗게 만 다음에 거미줄 쳐져 있는 데다가 싹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미줄이 이렇게 붙겠잖아요. 이걸로 잠자리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자,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 잠자리 채를 들고 하천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리저리 하천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다음은 따옴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여기까지 따옴표. 이리 오면 사느니라까지 따옴표 치시면 됩니다. 발가숭아는 잠자리를 말해요. 발가숭아는 잠자리야 저리로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외치는 거예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실제로는 잠자리가 이리 오면 죽죠. 근데 잡아버릴 거 아니야. 저리 가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외쳐요? 잠자리가 이리 오면 살고 저리 가면 죽느냐 이리 오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속이는 행동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시적화자가 말하겠죠. 자, 그렇게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이 발가숭이는
발가벗은 아이를 가리켜. 잘 구별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중장에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발가숭은 잠자리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발가숭은 발가벗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발가숭은 잠자리, 오른쪽에 있는 발가숭은 발가벗은 아이들이에요.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어떤 주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거 보면서 또 모르고 요즘 사건이 있었어요. 또 비트코인이 열풍이 부니까는 대부분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여러분들 저에게 돈을 막 투자하시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불려드리겠습니다. 원금도 보장해 드리니까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700억 벌써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700억.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남은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근데 뭐야,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 맨날 나를 등쳐먹을 생각밖에 안 해, 사람들이.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냐 이리 오면 사느니라. 여러분 저한테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투자 안 하면 돈 잃어요. 뻥이죠. 자기한테 투자하니까 돈 잃어버렸잖아.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에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모함하고 속이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다. 서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을 모함하고 속이는 세태 자체를 풍자하는 것이다. 형진이가 질문 한번 맞춰보세요. 자, 1, 2, 3번 중에서 웃음을 유발한 요소 뭐였습니까? 1번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쯤에 발가숭을 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발가숭은 동일한 의미인데 서로가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죠. 그걸 동음 유희어라고 하잖아요. 언어유희 가지고 풍자를 만들어낸 것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번에 나오면 꼭 잘 푸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